라는 미디어 회사는 다른 미디어 회사로 대체된 것이 아니라 만 명의 인플루언서들로 대체된 것이다. 똑같이 어떤 다른 대형 CRM 회사로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 만 개의 조그만한 소프트웨어들이 얘를 갉아먹으면서 대체될 것이다. 네이버라는 게 검색 엔진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엄청난 사회적 비용으로서 혁신이 안 나온다.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AI가 이 세일스포스나 다른 사스 회사들을 얼마나 위협하는지를 보여주는 케이스인 것 같아. 오늘은 2024년 6월 23일 제이슨은 핫 팟캐스트 시작합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Software is Dead. 실리콘밸리에서 굉장히 핫한 주제인데 간단하게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끼리 좀 이야기 나눠볼 건데 간단하게 좀 이 배경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줄 수 있어? 이제 내 오픈 채팅방에서도 얘기했었지만 이 End of Software이라는 그 블로그 포스트가 최근에 실리콘밸리 투자자들 사이에서 되게 핫했었는데 이게 페이스 캐피탈의 그 크리스 팩이라는 사람이 쓴 거고 이제 결국에는 AI 시대가 들어오면서 전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던 사스 비즈니스 모델이 완전 뒤바뀔 것이다 라는 내용이지. 서머리를 얘기하자면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인터넷이 처음 시작했을 때는 컨텐츠 크리에이션이 되게 비쌌지. 그리고 되게 컨텐츠를 만드는 것도 되게 비싸고 투자금이 필요했기 때문에 therefore 컨텐츠를 만들려면 돈을 벌어야 됐었지. 이제 ROI가 나와야 투자를 하는 거니까. 근데 인터넷이 탄생하고 갑자기 컨텐츠 크리에이션에 대한 비용 그리고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비용이 제로로 됐어. Because user generated content 같은 것도 그냥 막 올라오고 이제 유튜브 같은 걸로 공짜로 유통도 되다 보니까 이제는 콘텐츠가 돈을 안 벌어도 되는 시대가 됐었어.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이런 인터넷이 들어오면서 갑자기 Cambrian Explosion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전생을 써서 이제 이 콘텐츠를 소비하다도 부족한 콘텐츠 생산이 엄청 많이 됐었고 그리고 전통 미디어 회사들은 힘들어졌지. 이제는 누구나 콘텐츠를 만들 수 있고 유통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소프트웨어도 똑같아. 소프트웨어도 되게 만들기 되게 비싼 자산인데 사람들을 고용해서 되게 비싼 몸값에 개발자들을 고용해가지고 개발을 해야 되고 메인테인을 해야 되고 유통까지 해야 되는데 소프트웨어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가 비싸니까 이거 자체도 돈을 만들어야 됐었어. ROI가 나와야 됐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사용자들은 사스를 하든지 뭐 per seat pricing을 하든지 usage pricing을 하든지 해서 돈을 이제 과금을 하는데 이제 본질적으로는 그러면 소프트웨어가 비싼 이유는 개발자들이 비싸기 때문이지만 이제는 AI가 탄생하면서 누구나 개발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세상이 되었다. 그렇다면 cost of making software,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비용이 제로로 가면 그러면 또 미디어 회사들과 그런 비슷한 점이 누구나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이거든. 그래서 똑같이 이전에는 되게 몇몇 회사들만 되게 이런 비싼 개발자들을 고용하고 이제 만들 수 있었던 소프트웨어를 누구나 만들 수 있게 되면서 되게 소프트웨어의 수와 이제 이런 큰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되게 어려워질 거고 이 조그만 소프트웨어들이 조금씩 이걸 갉아먹을 것이다. 시장을 갉아먹을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시를 든 게 그 Vogue라는 그 패션 매거진, 패션 쪽 미디어 회사는 다른 패션 미디어 회사로 대체된 것이 아니라 만 명의 인플루언서들로 대체된 것이다. 똑같이 세일스포스는 어떤 다른 대형 CRM 회사로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 만 개의 조그만한 소프트웨어들이 얘를 갉아먹으면서 대체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에세이였어. 근데 되게 재밌었고 뭐 갑론을박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는 좀 나는 동의하는 편이야. 나도 저번에 아마 첫 번째 화나 두 번째 화 할 때도 계속 생각했던 게 이제 결국 AI 혁명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소프트웨어 만드는 게 쉬워질 거다. 결국 내추럴 랭귀지를 컴퓨터 랭귀지로 옮기는 게 가장 특화된 그 기술이기 때문에 결국 누구나 뭔가 기술을 코딩을 하고 싶고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싶은 사람이 그냥 자연어로도 소프트웨어를 이게 뭐 지금 당장은 당연히 아니겠지만 앞으로 지금 뭐
그 미디어 혁명 같은 경우도 살펴보면은 인터넷 혁명이 2000년대 이렇게 왔었는데 결국 미디어 혁명이 이루어진 거는 2015년 2010년대 결국 유튜브나 이런 게 이제 늘어나면서 발달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시작으로 한 10년, 20년 앞으로 보면 충분히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높은 그런 나도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이런 트위터 나도 가서 살펴봤었는데 게리타는 이제 디스러기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었고 되게 재밌는 이야기가 나온 것 같고 또 첨언하면은 최근에 이제 젠슨 황이 어떤 뭐 컨퍼런스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요즘에 이제 컨퍼런스 메이저 하는 거는 이제 저널리즘 90년대 저널리즘 메이저 하는 거랑 거의 비슷하다. 뭐 이렇게 얘기했던 것도 약간 일맥상통하는 의미인 것 같아. 나도 뭐 모든 소프트웨어가 당연히 대체되는 것은 아니고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던 점은 일부 소프트웨어들은 무조건 대체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들은 이제 사스의 전통 C 모델이 위협받고 있는 것은 확실해 보여. 시트 그러니까 베이스드. 한창 이제 2023년에 우리가 AI 어플리케이션 많이 나올 때 챗GPT 래퍼다라고 욕했었잖아. 근데 그리고 사실상 진짜 그런 곳도 있었고 아니면 이제 퍼플렉시티 같은 이제 되게 좋은 회사들도 그 사이에 있었겠지만 이제 그렇게 래퍼다. 너희가 본질적으로 가진 테크놀로지컬 그 프라우스 뭐 그 테크놀로지는 결국에는 그냥 챗GPT 아니냐 뭐 하여튼 이렇게 욕을 했었는데 사실상 소프트웨어도 결국에는 MySQL 등 이런 데이터베이스 래퍼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결국에는 이제 SaaS 비즈니스 모델이 워킹할 수 있었던 거는 이 데이터베이스를 잘 활용하고 예쁜 UI로 패키징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적었기 때문인데 이젠 AI 때문에 누구나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이 때문에 이제 최근 엔터프라이즈 사스 실적들도 몇 개 회사들 빼고는 되게 아쉬웠거든. 이거는 진짜 시장 데이터로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성장률이 일단 최근에 많이 떨어졌고 가이던스 하락이 되게 가팔라. 그리고 가장 좋은 예시는 세일즈포스인데 가이던스에 충격받아서 지금 하루 만에 거의 25% 하락했고 물론 세일즈포스가 지금 당장 망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 마크 베니오프 같은 되게 훌륭한 그 리더도 있고 근데 이게 진짜 얼마나 단기적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AI가 이 세일스포스나 다른 사스 회사들을 얼마나 위협하는지를 보여주는 케이스인 것 같아. 그래서 이 사스들의 지금 이런 멀티플 컴프레션을 이 이유를 보면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제 CIO 서베이들을 보면 AI와 관련 없다면 그냥 아예 소프트웨어 를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아예 사지 않는다. 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원하는데 AI 사용하지 않을 거면 AI 아니면 그냥 보지 마라. 사실 이렇게 지금 탑다운 그 디시전 메이킹이 일어나고 있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앞서 말해서 이제 그 AI 요인이 있을 거고. 그래서 이제 AI 엔터프라이즈 그럼 소프트웨어는 프라이싱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이제 벤치마크의 피터 펜튼이 항상 얘기하기를 소프트웨어들은 그러면 이제부터는 you gotta sell work, not seats를 되게 강조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컨섬션 모델도 좋은데 결국에는 점점 AI가 더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면서 해당 AI 벤더는 그 더 많은 밸류를 이제 캡처하기 위해서 시트를 파는 것이 아니라 워크를 판다는 얘기인데 이제 예를 들어서 세금 계산서 업무 관련 사스를 시당 월 구독료 소프트웨어를 파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직접 뭐 세금 계산서 업무를 해줘. 그럼 너 원래 세금 계산서 업무 하는데 뭐 사람 한 명 뽑고 뭐 X 소프트웨어 샀었지 이게 연간 비용이 뭐 5천만 원이라면 내가 1,000만 원으로 그냥 해줄게. 그러면서 이제 자기네가 AI를 돌려주는 거지. 이렇듯이 바뀌지 않을까 싶어. 음, 음. 내가 그 화면 공유를 좀 하고 싶은데 잠깐만. 이게 지금 소프트웨어 이거는 그 Code to East Meets West에서 가져온 자료인데 그 BG2 팟캐스트에서 스크린샷 따왔고 여기서 이제 사스의 이제 그 Price to Forward Sales를 멀티플을 보여주는 건데 지금 이제 그냥 아예 박살 났고 최근에는 오히려 미디언 밸류에이션에서도 한참 떨어진 5.5에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지금 AI 임팩트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것 같고 이게 지금 평균 매출 성장률 분포를 보여주는 건데 확실히 많이 떨어졌고 뿐만 아니라 지금 뭐 다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이 lower bound와 upper bound가 훨씬 많이 그 타이트해졌고 되게 하락한 게 보이지.
그러니까 이게 되게 기존 사스 상장사들의 지금 현재 성장 가이던스도 되게 컴프레션이 많이 되고 있는 거다라고 좀 볼 수 있지. 나도 동의하는 부분이고. 근데 이거를 약간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software is dead, 뭐 software is 뭐 end of software 약간 이 주제랑은 약간은 뭔가 상관관계가 지금 당장은 나는 개인적으로 있는 것 같진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뭐 당장 그 소프트웨어가 만드는 게 싸져가지고 지금 뭐 셀스포스의 매출 성장을 어떤 짠챙이들이 가져왔다. 약간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지금 약간 좀 되게 비용적인 압박감이 있는 데서 소프트웨어 구독 서브스크립션을 많이 끊는 그런 현상이 발생해가지고 좀 오는 실적 압박이 아닌가. 그리고 매출 성장률이나 뭐 이런 밸류에이션도 그렇고 약간 그런 생각이 일단 드네.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당연히 떨어진다는 건 동일하지만 이 떨어지는 이유가 지금 당장 소프트웨어가 이 우리가 읽었던 아티클의 그 약간 이유가 되냐라고 봤을 때는 당장은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여기 이건 좀 어떻게 생각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읽었던 게 이제 엔드 오브 소프트웨어 관점에서 보면 결국 소프트웨어 만드는 거 싸지고 디스트리뷰션 싸져가지고 결국 세일스포스라는 거대한 소프트웨어를 약간 100개의 소프트웨어가 잘잘이 쪼개 먹는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었는데 결국 지금 좀 밸류에이션이나 아까 매출 성장률을 보여줬을 때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다. 2024년, 2023년 음. 보면서. 근데 그게 떨어진 이유가 벌써부터 엔드 오브 소프트웨어가 시작된 거다라고 말하기엔 약간 섣부른 것 같다가 내가 하고 싶은 말이고. 그래서 지금 이런 실적 음. 압박과 밸류에이션이 떨어지고 있는 거는 오히려 경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기업들이 사람 자르는 거 포함해서 소프트웨어 구독도 빠르게 취소하고 있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사의 실적 압박이 있고 성장률도 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판단하는 게 맞지 않을까? 약간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네. 우리가 CIO가 됐다고 가정을 하고 생각을 해보자. 그 사람 머릿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이 사람은 일단 소프트웨어 어떤 걸 구매하냐, 그리고 거기서 ROI가 얼마나 나오느냐, 그리고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을 내가 해지한다. 책임을 져야 되고, 그리고 나는 잘리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안정성도 중요하고, ROI도 중요하고, 지금 트렌드에 되게 민감해. 만약에 지금 당장 다 모든 사람들이 다 AI 하고 있는데, 나만 아니야, AI는 시기상조야 했다가 갑자기 AI가 정말 맞아. 그러면 난 100% 모가지거든. 근데 일단 그냥 이 CIO들의 지금 구매 행태나 트렌드를 보면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이런 것 같아. AI가 지금은 익스페리멘테이션 단계이지만 무조건 우리가 굳이 더 사스를 구매할 필요가 없다고 지금 생각하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5년, 10년 후를 보고 있는 건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야 되고,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사스 구매를 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지금 당장은 AI를 투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지금 1년을 보는 게 아니라 향후 5년 막 이 정도까지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확실히 지금 AI 쪽으로 트렌드가 넘어왔고 AI로 어떤 생산성 증가 뭐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지.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게 그 엔드 오브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이야기였잖아. 음. 근데 지금 이렇게 그로스 뭐 레베뉴 그로스 떨어지고 있고 밸류에이션 떨어지고 있는 게 과연 우리가 방금 말했던 엔드 오브 소프트웨어의 영향 때문이냐를 생각했을 때 음. 나는 아직은 그건 약간 시기상조인 것 같다. 지금 이렇게 음. 밸류에이션이 떨어지고 멀티플 떨어지고 그로스 레베뉴 그로스 떨어지는 거는 그냥 경기가 안 좋아서 약간 이건 일시적인 것보다 워딩보다는 그냥 그런 현상이 좀 더 큰 것 같다. 그런 영향도가 당장에 아, I see, I see. 그거보다는. 아, I see, I see, I see. 예. 아까 내가 그러면 이 멀티플을 보여줬듯이 너가 얘기한 것처럼 그게 단기적인 그런 거였으면 멀티플이 그래도 미디언에 가까워야 된다고 생각해. 음. 근데 이제 미디언보다 훨씬 더 아래인 5.5잖아. 거의 음. 막 뭐 최저점인데 음. 그 이유는 구조적인 위험이 음. 있다라는 것을 시장이 판단한 것 음. 음. 같고, 음. 이 밸류에이션이나 레베뉴 가이던스나 이런 것들은 어, 특히 멀티플은 향후 1년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사항들을 더 고려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시장은 AI에
대체될 것이다. 소프트웨어는 지금 현재로서는 소프트웨어는 많이 갉아먹힐 것이다. 뭐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이게 그러면 앞으로 뭐 2025년 6년 가면은 지금 5.5 멀티플보다 좀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을까 그러면? 앞으로 보면? 뭐 근데 그러면서 AI 회사들도 지금 이 인덱스에 들어오고 아, 그러면서 올라갈 수도 있겠지. 음. 근데 pure software이잖아, 지금 얘네들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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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스 인덱스는. 지금 뭐 AI 회사들 중에서 상장 회사들도 없고. 음, 걔네들만 이 코호트 그대로만 가져간다면 음, 음, 낮아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약간 이런 걸 관점에서 결국 어떤 걸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냐고 생각했던 게, 어, 사실 이제 미디어 컨텐츠를 봤을 때, 아까 말했던 대로, 보그가 이제 인플루언서들한테 대체된 거고, 사실 뭐 죽진 않았고, 사실 그건 뭐, 나는 그런 워딩보다, 약간 이건 뭐 되게 약간 마케팅 워딩처럼 이제 죽었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해야 이제 사람들한테 관심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좀 얘기했던 것 음. 같은데 여기 이제 파운더 입장이랑 인베스터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런 움직임이 있다고 할 때 뭘 해야 될까?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좀 질문을 하고 싶더라고. 그래서 뭐 예를 음. 들어서 그런 new version of Salesforce가 100개 중에 하나를 투자를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니면 파운더 입장에서도 그런 100개 중에 하나를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건가?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이 들었고 첫 번째 질문은 그거고 두 번째는 이게 아까 여기 우리 같이 좀 얘기했던 거에 좀 얘기 들었던 게 결국 이게 이런 영향이 B2B 흔히 말하는 진짜 보안도 되게 중요하고 이런 쪽에서는 먹히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약간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 내가 화면 공유를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건. 어떤 분의 이제 트윗을 가져온 건데 이거 빌딩은 그냥 반쪽짜리다. 디스트리뷰션 더 중요하다. 뭐 이거는 이제 어떤 디스트리뷰션의 문제로 또 풀릴 수 있는 것 같고 결국 엔터프라이즈 커스터머 원하는 건 결국 세일스포스가 사람들이 쓰는 이유는 삼성 같은 대기업이나 애플 같은 대기업 뭐 쓰는지 모르겠지만 쓰는 이유는 결국 나의 커스터머 정보를 세일스포스가 안전하게 가지고 있어줄 거라는 확신 약간 그런 브랜드 약간 그런 게 좀 있잖아. 뭐 이런 걸 기술적으로도 뭐 회사들이 원하는 거 SLA 인증이나 뭐 이런 것들 다 원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걸 좀 잘 풀어주는 회사들을 조금 더 큰 기업 입장에서는 되게 선호할 것 같고 뭐 그리고 뭐 이런 무슨 2번이나 3번에 나왔던 이런 얘기들이 좀 그들의 입장에서 좀 니즈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뭐 약간 이런 게 그 두 번째 이야기고 거기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자면 좀 그런 움직임도 있는 것 같아. 아예 그냥 인하우스에서 만들겠다. 그럴 수 있다. 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 중에서 가장 높은 멀티플 받는 애들이 결국에는 large enterprise에다 셀링하는 애들이거든. 맞아, 맞아. 뭐, say, 애플, 세일즈포스, 서비스나 이런 애들한테 파는 애들이 정말 높은 멀티플을 가져가잖아. 근데 그냥 걔네들은 이미 개발자들도 있고 안에 뭐 데빈 같은 그런 AI 에이전트들이 500개 막 그냥 할 수도 있으면 그냥 직접 만들겠다 이럴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게 많아지는 것 같아. 근데 그러면 이제 large enterprise 외에 그렇게 개발자나 뭐 이런 인프라가 잘 안 돼 있는 기업한테 팔면 되지 않냐? 그러면 SMB한테 내려오면 이제 그때는 내 리텐션이 한 100, 뭐 115%? 많아봐야 115%? 정말 잘 나온 애들이 115% 정도거든. 음, 그것도 진짜 탑 1%? SaaS 애들이고 음, 음, 거기서 이제 내 리텐션이 그러면 한 거의 90%, 80% 이렇게 내려올 텐데 여기서 또 원래 이제 사람들이 흔히 이제 생각하는 그런 슬랙, 세일즈포스 같은 회사들이 그러면 좀 나오기는 되게 어렵겠다. 아니면 그냥 fundamentally 다른 방법으로 좀 하던지. 근데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던 예쁜 UI 만들어가지고 PLG 해서 뭐 셀링 하겠다. 이런 걸로는 그냥 사스 안 드러나고 진짜 좀, 컴퓨트나 아니면 하여튼 데이터 패러다임이나 이런 걸 바꾸는 그런 회사들, 데이터브릭스, 스노우플레이크, 몽고, 이런 애들은 좀 괜찮겠지만, 그 다른 좀 되게 예쁜 UI 패키징 해가지고 파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아. 그거는 누구나 다 만들 수 있어가지고. 그래서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 그래서 뭔가 그래서 아까 말했던 첫 번째 결국 뭐 파운더 입장이나 아니면 그 인베스터 입장에서는 뭐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 결국 미디어 컨텐츠 프로덕션이나 디스트리뷰션이 두 가지 측면에서 이게 쉬워져가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면 프로덕션 레벨에서는 되게 쉬워지는 게 되게 맞는 것 같아. 이 사스 쪽 특히 프로덕트 쪽에서는 근데 이 디스트리뷰션은
과연 쉬워질 거냐라고 생각하면 지금도 사실 굉장히 많은 사스에서 캡이 높은 거는 GTM 커스트가 굉장히 높아서 그런 건데 그거를 뭐 줄일 수 있는 거냐라고 생각했을 때 그건 사실 되게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개인적으로 뭐 이게 어떻게 기술적으로 풀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요즘에 막 많이 나오는 게 결국 B2B 소프트웨어에서 뭔가 파운더들 아니면 혹은 뭐 파운더들 아니면 C레벨들의 약간 그런 thought leadership도 되게 많이 나오고 있고 이런 트위터나 링크드인이나 뭐 이런 팟캐스트나 나와가지고 그 우리가 하는 업에 대한 설명과 하는 업에 도메인에 대한 그런 교육들 예를 들어서 뭐 세일스포스를 만들고 있는 그러니까 another Salesforce를 만들고 있는 사람이 나오면 B2B 세일즈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한 엄청난 콘텐츠와 엄청난 그 널리지를 엄청 지식들을 엄청 그런 독자들한테 주면 결국 그런 독자들이 그걸 보고 배우고 결국 그 서비스까지 프로덕트까지 사용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되는 그게가 나올 것 같고 결국 여기에도 그런 약간 잘 팔고 잘 이야기하고 말 잘하고 그런 그러니까 SNS 잘하고 약간 이런 약간 인플루언서들이 좀 성행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 음, 지금의 미디어 컨텐츠 유튜브처럼 인스타그램 이런 것처럼. 그래서 실제로 그렇지. 내가 하고 있는 이런 SEO 인바운드 마케팅 이쪽에서는 닐 파텔이라는 빡빡이 아저씨가 있는데 그 아저씨가 되게 이런 SNS 활동이나 웹이나나 이런 걸 엄청 활발하게 잘하고 걔 프로덕트도 가지고 있어. 우버 서제스트라는 Href 샘러시의 얼터너티브, 그러니까 라이트웨이트 얼터너티브를 하나 가지고 있고 되게 많은 서비스들이 있는데 그렇게 좀 퍼트리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약간 이런 움직임이 벌써 전초적으로 나오고 있다.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뒤에 말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시작하게 될 각자 하나씩 프로덕트를 소개해주기로 한 내가 하나 준비해온 회사도 약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결국 약간 그런 상업자들의 약간 thought leadership 한 약간 SNS나 약간 이런 것들이 결국 디스트리뷰션 문제를 해결해주고 있다. 약간 이런 게 좀 크게 나오고 있지 않나? 약간 뭐 흔히 말한 아까 말했던 그 매니오프 이런 사람도 어떻게 보면 되게 인플루언서고 그렇게 해서 엄청 일어났었던 거고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또 비슷하게 약간 인플루언서 개념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뭔가 생각했던 거는 소프트웨어 만드는 게 굉장히 싸졌다. 이건 뭐 되게 자명하고 그러면 이거 그냥 뭐 내가 유재석이라고 생각하면 유재석이 만든 소프트웨어랑 내가 만든 소프트웨어 하면 사람들이 뭘 쓸까? 그럼 약간 유재석이 만든 소프트웨어를 쓸 것 같거든. 뭐 되게 유재석의 비슷한 도메인에 있다고 하면은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되지 않을까. 근데 음, 말했던 대로 되게 비싼 제품을 파는 거 예를 들어 뭐 연애 10K 뭐 100K 막 이런 제품 정도 나오게 되는 것들은 아 이게 여기서는 조금 다른 문제일 텐데 근데 되게 인디하게 내려온 거예요. 한 달에 뭐 50만 원, 50만 원 이하의 제품들은 되게 디스트리뷰션한 그런 영역에서의 강점이 있는 사람들이 이기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네. 결국에는 브랜드인데, 이제 내가 하나 좀 동의하기 어려운 것은 결국엔 브랜드지만 그 제품, 이 프로덕트 단에서 이게 커머리티가 됐을 때 브랜드가 가장 중요한 것 같거든. 예를 들어서 뭐 초콜릿바 생각하면 우리가 스네커스, 뭐 kitkat 뭐 이런 거 당연히 생각하지 어떤 뭐 커클랜드 뭐 이런 거 생각하지 않잖아. 근데 그거는 다 초콜릿이 그냥 거기서 거긴데 그냥 브랜드라는 게 각인돼가지고 그런 거고. 근데 소프트웨어에서는 결국에는 프로덕트 퀄리티가 되게 중요한데 이 프로덕트 퀄리티 자체의 바가 되게 올라가겠지. AI가 모든 사람들이 AI를 사용할 수 있으면. 근데 여기서는 결국에는 뭐 브랜드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에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더 좋은 프로덕트, 더 좋은 나의 생산성 툴 이런 거를 중요시할 거라고 생각해서 결국에는 계속 그냥 퀄리티를 쌓을 것 같아. 지금 데빈 같은 경우에도 이제 너가 인플루엔서 같은 역할을 했었는데 얘기를 했었었는데 얘네들이 한번 빵 떴잖아. 되게 논란적인 그 트위터 트윗으로 빵 떴었는데 이것을 레버리지 해가지고 뭐 한 3 빌리언의 파운더스 펀드랑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파트너십 체결하고 파운더스 펀드한테서 3 빌리언 밸류에 투자받고 해서 지금 18명 팀인데 거의 10,000개의 팀한테 지금 서비스 중이라고 하더라고. 음, 음, 음.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물어봤더니 우리 한 500개 데빈 돌리고 있다 하더라고. 결국에는 계속 이 코딩 에이전트나 뭐 하여튼 다 똑같은 애들 다 많아질 건데 근데 계속 너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그 디스트리뷰션, 그 바이럴 마케팅, 그게 브랜드가 됐든 바이럴 마케팅이 됐든 뭐 신뢰가 됐든 이제 천천히 쌓아는 신뢰가 됐든 그게 처음에는 무조건 필요하고 근데 그 다음에는 계속적으로 이 고객들을 만족시키고 리테인 할 수 있고 서비스 해줄 수 있는 그 능력이 필요하다. 근데
어, 이제 데빈 그 Cognition Labs 팀은 그거를 계속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 음, 음. 근데 결국에는 퀄리티다. 그러면 디스트리뷰션 기믹은 처음에만 되지, 그 다음부터 이 지속 가능한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불가능할 것 같아. 결국에는 퀄리티. 그거 되게 동의한. 그러면 퀄리티 그런 프로덕트를 만드는 퀄리티 그런 것들은 AI가 해결해주지 못하는 걸까 그러면? 이제, 내가 AI를 사용할 수 있으면, 너도 AI 쓸 수 있고, 옆에 집 애도 AI 쓸 수 있고, 다 똑같아. 그러면 결국엔 바가 올라가는 거지. 근데 그러면 바가 올라가면, 결국에는 여기서 내가 옆집 애보다 프라이싱을 더 높게 하거나 마진을 더 많이 가져가나 그럴 수 없어. because 지금 경쟁이 다 그 even playing field잖아. 그럼 얘네들보다 더 비싸게 더 잘 나가는 회사를 만들 수 있으려면 또 얘네들보다 더 잘해야 돼. 결국에는 이 AI를 더 훨씬 더 잘 활용하는 수준이 돼야 되는데 이 커머니티 AI 프로덕트에서 그거 외에 이 다른 애들은 다 이거 쓰고 있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활용해가지고 조금 더 한 10% 20%더 좋은 프로덕트를 이익아웃 할 수 있을까? 결국 이건 것 같거든. 근데 Cognition Labs 애들은 막 다 올림피아드 막뭐 천재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걸 조금씩 그걸 해낼 수 있는 것 같아. 근데 결국에는 계속 전쟁일 것 같아. 이게 뭐, 핵폭탄 처음부터 막, 내가 100개 하면 내가 뭐 120개 하고 또 너가 120개 하면 너가 140개 뭐 이렇게 계속 하는 것처럼 계속 퀄리티를 높이려고 하는 싸움들이 있을 것이다. 음, 그것밖에 없는 것 같아. 음, 음. 커스터머 사티스팩션 얘기하는 거지. 약간 뭐 컨텐츠랑 또 똑같네. 컨텐츠 결국 처음에 되게 바이럴리티 있게 하나 만들어도 그 다음 컨텐츠가 안 좋으면 사람들이 이제 끊기는 것처럼 결국 이것도 뭐 음, 똑같은 이야기인 거네 결국. 그럼 그걸 음, 이제 음. 계속 그런 바이럴리티도 계속 유지하고 컨텐츠 퀄리티도 계속 유지하는 결국 그런 애가 승리한다. 미스터 비스트 같은 애들이. 그렇지. 음.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모두 다 이제 처음에는 한 명이 주먹 다짐으로 싸움하다가 한 명이 갑자기 총을 가지고 나왔네.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총 가진 놈이 이기겠지. 근데 우리가 생산하는 AI의 시대는 너도 총이 있고 나도 총이 있어. 그럼 다음에는 누가 기관총을 가지고 있는지, 누가 막 미사일을 가지고 있는지, 뭐 갑자기 막 이런 거로 갈리는 거잖아. 계속 그렇게 될 것 같아. 음, 그러면 뭐 이제 제이슨은 이제 투자자 쪽에 있으니까 그럼 뭐 이런 좀 뭔가 진짜 흐름이 왔다라고 했을 때는 투자자 입장에서 어떤 뭔가 소프트웨어 회사 아니면 어떤 흐름에 있는 회사 쪽에 산업에 좀 투자를 해야 할까? 내가 좀 되게 이거 답이 없는 것 같아. 당연히 답이 없고. 근데 내가 되게 혼자서 망상하고 고민하고 했던 주제인데, 아까 예시 들은 것처럼 갑자기 주먹 싸움에 누군가가 칼 가져오고, 갑자기 누군가가 총 가져오고, 이런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 누구나 다 GPT-4 뭐 그 API 쓸 수 있고 하지만, 결국에는 경쟁력은 파운데이션 모델에서 나오는 거는 확실한 것 같아. 이제 누가 어떤 버티컬 그 향에서 이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최적의 파운데이션 모델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또는 뭐 GPT-4로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그 어떻게 체이닝을 해서 아키텍처를 최적화한 다음에 속도든 정확도든 등등을 최적화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음, 내가 지금까지 봐왔던 에비던스는 무조건 파운데이션 모델을 own 해야 된다. 어플리케이션 회사가. 예를 들어서 런웨이이든 헤이전이든 퍼플렉시티이든 포토룸이든 이 회사들이 계속 그 경쟁력을 나가고 지속적으로 프로덕트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고 더 남들보다 되게 비슷한 프로덕트들이 계속적으로 막 100개씩 쏟아져 나옴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그 우위를 점유할 수 있는 이유는 지들이 직접 파운데이션 모델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거든. 결국에는 얘네들은 직접 파운데이션 모델을 오운하고 있어서 R&D 팀도 보유하고 있고 그래서 계속 이렇게 주먹 싸움하고 있는데 얘네들은 내일을 위해서 총을 만들 수 있고 뭐 미사일을 만들 수 있고 트럭을 만들 수 있고 뭐 탱크를 만들 수 있고 그런 엔진이 있어. 근데 이 다른 애들은 결국 단순하게 뭐
API 끌어와서 뭐 체이닝 한 다음에 뭐 시스템 프롬프트로 단순하게 할 수 있다면 그 프로덕트 퀄리티가 안 나오지. 결국에는 계속 주먹으로 싸우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렇다 보면 지속 가능성, 그 지속적인 경쟁력을 가져갈 수 없고, 이 어플리케이션 회사들은 결국에는 되게 아쉬운 얘기지만 파운데이션 모델을 자기가 직접 오운하고 직접 학습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고 자본도 필요하다라는 게 내 생각이야. 어렵네, 이게. 이건 되게 어려운 것 같아. 근데 이거는 사실 여기서 조금 더 그냥 다시 돌이켜보면 뭐 되게 원론적인 이야기인 것 같긴 하지만 누구나 이제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되면 누구나 사람들의 문제를 풀어줄 수 있게 되니까 그냥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거 잘 찾고 사람들이 원하는 거를 빨리 만들어낼 수 있는 진짜 더 약간 기민한 사람들이 더 민첩하고 더 약간 민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또 잘 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 약간 뭐 근데 그러면 너가 이제 그걸 만들어가지고 월 오불에 판다고 하면 그러면 옆에 앉아있던 애가 얘 이거 잘 팔리네? 그럼 나는 똑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난 1불에 팔아야지. 음, 음. 그러면 그냥 price degradation이랑 그 경쟁력이 없는 거야. 너가 그러면 또 너가 얘기한 것처럼 너가 다 잘 solve 할 수 있는데 내가 그걸 똑같이 카피할 수 있는 능력도 되니까 그거를 마진을 계속 컴프레션 해가지고 price degradation 되고 돈을 아무도 이제 만들 수 없는 돈을 벌 수 없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지. 근데 그 이게 competitive landscape이. 되게 그거 내게 맞는 말인데 실제로 이제 해보면 그럼 이제 1불짜리로 만들어서 나와서 어떻게 디스트리뷰션 할 거냐. 이거는 또 되게 어려운 문제거든. 그래서 만약에 그 1불로 만든 사람들이 엄청난 그 유명세가 있지 않는 한 빠르게 뒤집는 건 생각보다 쉽진 않다. 이게 좀, 그냥 뭐 내가 1불이라고 했지만 오픈 소스 하면 그냥 나 대학생인데 야 이거 5불 받아 먹던데 이거 어이가 없다. 이거 졸라 쉬운 거다. 야 나 오픈 소스 했으니까 이거 써.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결국 아무 데나 투자할 수 없는 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도 투자 못해. 그러니까 지금 어. 근데 이게 지금 세상은 사실 또 그렇진 않고 그렇게 안 돌아갔다 보니까 이게 또 뭔가 바뀌는 게 나는 결국 이게 되게 뭐 맞는 말이고 되게 맞는 말이긴 하지만 원론적으로 돌아가면 결국 그냥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거 빨리 찾고 빨리 만드는 사람이 똑같이 이긴다. 약간 이것도 나는 그 스타트업에 흔히 말하는 그냥 make something people want 약간 이게 그냥 똑같이 적용되는 문제인 것 같아가지고 사실 결국 돌고 돌아보면 그래서 그런 것 같아서 이게 뭐 결국은 이런 기술의 흐름을 파운더들이 계속 긴밀하게 보고 있어야 되냐? 긴밀하게 보고 있어야 된다. 근데 행동이 변하냐? 안 변한다. 결국 고객 만족 똑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결국 귀결되는 것 같아. 결국 뭐 경쟁사 이런 거 신경 쓰냐? 대부분의 회사들 뭐 다 돌이켜 보면 경쟁사 신경 안 쓰고 그들의 고객 만족도 리텐션만 놀리고 이런 것만 신경 쓰고 올라온 회사들이 다 이겼기 때문에 결국 뭐 이런 흐름에서도 다 똑같이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결국 나는 생각하네. 인정 인정. 예. 어려워.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 게 없어. 그치. 어려워. 가 봐야 아는 거지. 가 봐야 아는 거지. 근데 결국 뭐 빨리 만들고 잘하는 애들이 뭐 똑같이 고객이 불편하다고 말하는 걸 얼마나 긴밀하게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열 문장을 말했는데 그 열 문장에서 진짜 긴밀하게 진짜 뭔가 민감하게 받아들여 가지고 세 번째 문장이 이 고객이 진짜 불편해하는 거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문장을 빠르게 만드는 사람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듣고 있다가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문장이 되게 불편하구나. 이거 만들어준 사람보다 훨씬 잘할 거다. 뭐 기술에 이런 거 상관없이. 그러니까 이런 게 그지. 그리고 이걸 구분해 보자면 이제 내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 원 빌리언 달러 뭐 이상의 맞아, 마켓캡이 되는 맞아, 그런 맞는 거 회사를 같아. 상상하면서 얘기하는 거. 당연히 이제 원 밀리언짜리 그 회사, 뭐 5 밀리언짜리 회사, 뭐 심지어 뭐 그 정도까지 갈 필요도 없어. 5억짜리 회사 그런 것도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 근데 맞아, 나는 맞아. 그 원 빌리언 정도 되려면 정말 빌리언. 그 지속 가능성과 되게 스케일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단순히 어떤 기믹이나 그렇게 쉽게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최, 왜냐하면 원 빌리언 되려면 거의 막 100 밀리언 레베뉴는 있어야 되는 건데 최근에 원 빌리언 이상 유니콘 된 사스 소프트웨어 회사가 뭐 있지? 최근에? 데빈이 갑자기 3 빌리언 찍었었고 음. 헤이젠도 최근에 투자 유치 받았고 그러니까 AI 좀 들어간 거 빼면 순수 소프트웨어. 순수 소프트웨어?
아, 헤이즈는 500 밀리언이구나. 순수 소프트웨어? AI 하이프, 물론 AI가 들어가겠지만 그 데븐 같은 약간 진짜 AI 오리엔티드 말고 이게 뭐 쉽게. 이런 주로 막 데이터베이스 회사? 데이터베이스 회사들은 최근에 아, 인수도 되고 그치. 잘 되고 있고, 그치, 데이터베이스, 사이버 세큐리티 회사들 사이버 시큐리티. 걔네들도 좀 잘 되고 있고, 그런 것 그쪽 두 분야는 진짜 잘 될 것 같아. 음. 근데 그 걔네들은 막 토종 사스 아니잖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런 토종 사스 회사들 중에서 잘 된 케이스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음. 그러게. 이거는 되게 지켜봐야겠다. 많이 안 나올 것 같긴 해. 그러니까 맞아. 2010년대보다는. 그지. 클레이비오가 최근에 IPO 하면서 뭐 잘 됐고, 뭐 근데 원래도 이미 걔네들은 뭐 유니콘이었던 것 같고, 쌈싸라. 사이버 세큐리티인데 토종 사스는 조금 어려운 것 같긴 해. 오케이. 뭐 더 추가하고 싶은, 결국 뭐 엔드 오브 소프트웨어에서 소프트웨어 되게 전반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좀 더 뭐 얘기하고 싶은 거 있어? 사실 AI 이전부터도 사실 이미 얘기 나왔던 거고, PLG 끝났다. 음. 그때부터도 이미 나왔던 얘기고, 근데 이제 그때는 뭐 PLG만 얘기를 했었다면, 뭐 이제는 AI가 나오면서 이런 소프트웨어 UI UI 패키징이 그만큼 그 경쟁력이 희석되다 보니까 이런 얘기 나오는 것 같고, 어떻게든 뭐 특히 세일스포스나 이런 토종 사스들은 가장 잘하고 있는 게 이미 디스트리뷰션 가지고 있고 고객의 데이터를 이미 가지고 있다 보니까 락인이 어느 정도 돼 있는 상태이긴 해서, 음. 이거를 어떻게 잘 레버리지해서 AI를 업셀링 할 수 있을까, 그게 되게 관건인 것 같아. 음. 그제 근데 업셀링은 가능할 수 있는데 그것도 살짝 퀘스천 마크긴 하고, 이제 확장이 안 되니까 신규 세일즈가 되게 제한적일 것 같으니까 거기서 이제 일단 1차적 문제고, AI 업셀링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음. 그거가 두 번째 문제지. 어렵네요. 이 주제는 되게 어려운 것 같다. 이거는 계속 좀 진짜 실리콘밸리의 이제 구루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계속 팔로우업을 해야겠네, 이거. 이거는 되게 많이 얘기했고, 저번 주 올린 팟캐스트에서도 얘기 나왔었고, 음. 비지트에서도 얘기했었고, 그 차마스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지금 투자는 거의 이제 때려치우고 대표가 됐는데 8090라는 회사가 있어. 음. 80% of the cost, 90% features라는 거거든. 음. 90% 이제 뭐 카르타 같은 거 있으면 우리가 90% 피처를 만들어 주겠다. 근데 뭐 비용 가격을 80%. 80%만 해주겠다. 그렇게 하겠다는 거야, AI 활용해서. 이제 음. 그런 시도들도 나오고 있어. 게다가 카르타도 심지어 이제 우리 사스 얘기하고 있다 보니까 카르타도 지금 엄청난 다운라운드를 먹고 있는데 거기도 좀 힘들지. 실력과 이제 운이 나오는 거지 뭐. 근데 뭐 애초부터 거기까지 갔다는 게 실력 졸라 좋다는 건데, 이제 근데 일단 너무 많이 갔다, 그 밸류가 아, 이거는 라는 우리 걸 보여주는 거지. 세 번째 주제니까 좀 그때 한번 또 얘기를 해보자. 두 음. 번째 주제는 이제 이거는 굉장히 좀 되게 고전적인 주제이긴 한데, 네이버 서치 엔진에 대한 문제점. 이거는 간단하게 좀 배경을 설명하면 2010년에 그 지금 차트 매트릭을 만들고 있는 조성문님 이제 블로그에 한국 인터넷에서 잘못 끼워진 첫 단추 그 이름 네이버라는 글이 엄청난, 그때 그 당시에 엄청난 성공을 끌었다고 하더라고. 트위터나 이런 데서 엄청 리트윗 많이 되고. 그래서 2015년 기준으로 조회수 200만 이상, 뭐 블로그 글이 200만 이상이면 굉장히, 뭐 유튜브는 엄청 대단한 건데 블로그로서 엄청 대단한 거고, 지금은 아마 2015년 기준 200만이니까 지금은 아마 더 나올 거고. 결국 이 글의 요지는 네이버라는 게 검색 엔진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하다 보니까 넷플릭스 같은 파괴적인 기술이 나올 기회를 차단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 약간 이런 좀 주장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게 굉장히 좀 맞는 말인 것 같고, 이거를 최근에 내 개인 블로그에서도 조금 가지고 왔었고, 그래서 여기서 좀 추가를 해서 좀 덧붙여서 얘기를 해보면, 최근에 이건 그냥 어제의 경험인데, 어제 명동을 갔었는데 그 음. 외국인들이 엄청 많더라고. 거의 반 이상이었어. 그냥 체감상. 그래서 음. 뭐 음. 다이소 같은 데 가보니까 알리페이로도 결제가 되고 있고, 그 12층짜리 다이소 건물이었는데, 어, 거의 일본 가격으로 12층? 12층 명동에. 어. 근데 어. 우리
일본 가면 그 돈키호테 많이 가잖아. 거의 그런 느낌이었어. 음, 사람들 그냥 돈키호테 가는 음, 야구에 다이오소 오는. 그래서 엄청 막 음, 쓸어가고 있고 그 옆에 그 케이팝 앨범 파는 데가 있었는데 거기도 그냥 심심해서 들어가 봤는데 거기도 이제 외국인 절반 이상이 막 백인, 흑인, 라틴 가릴 거 없이 그냥 다 막 옛날 걸스 제너레이션부터 지금의 이제 뉴진스까지 다 쭉 보고 있고 아 이게 되게 음, 좋다라고 생각하면서 근데 또 예전에 어떤 다른 유튜브에서 보면은 한국이 또 외국인 여행객한테 되게 불편한 도시다. 뭐 우버 안 되지, 음, 구글 맵스 안 음, 되지, 우버 이츠 안 되지, 뭐 페이팔 안 되지, 뭐 워드 잘 안 쓰지. 뭐 약간 이런 면에서 그래서 이런 면이 뭐 음, 그냥 두 가지 관점에서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한국 회사 관점이나 아니면 그냥 여행으로서 또 외화를 벌어야 되는 우리나라 관점에서 이게 좋은 건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좀 많아졌고 실제로 뭐 소프트웨어 만드는 사람에서 해외 결제를 받아야 하는데 한국은 또 스트라이プ 지원이 안 돼가지고 또 해외 그 법인도 세워야 되고 약간 이런 되게 불편한 점도 있어가지고 뭐 그런 얘기도 있었고 또 한 가지 재밌었던 거는 이게 폴 그레이엄이 했던 얘기인데 우버가 좀 최근에 태어날 그 예전에 태어날 때 우버는 굉장히 너무나 명확하게도 좋은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를 시에서 얼마나 규제하고 싶어 하는가가 곧 그 시가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보여주는 척도라고 할 수 있다. 뭐 이거는 뭐 정치적 요소라도 겹칠 맞아. 수 있는 것 같긴 한데 한국도 이제 우버가 들어왔을 때 극구 반대가 돼서 지금 우버가 안 쓰이고 있고 약간 뭐 이런 사례가 한국에만 좀 되게 좀 국한된 케이스가 아닌가? 뭐 북한 이런 거 제외하면 음, 뭐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네이버가 너가 이제 SEO 전문가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냥 트래픽이 네이버에 많이 몰리니까 지금 모든 뭐 스타트업들이나 사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네이버에 최적화해서 뭐 컨텐츠를 만든다든지 뭐 그런다는 거야? 그 결국 이 글의 요지는 네이버에 동일한 검색을 네이버랑 구글에 해도 구글은 내가 원하는 쿼리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주는데 네이버는 이상한 광고 나와 있고 되게 아웃데이트된 정보 있고 이런 거 준다. 이게 검색 엔진으로서의 역할이 맞냐? 내가 이런 거 뒤적뒤적 하다 시간 너무 많이 걸리고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 그리고 네이버는 이런 고전적인 그런 자사들의 그런 플랫폼들,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카페, 네이버 포스트 뭐 이런 것들을 상위 노출 먼저 시켜주기 때문에 넷플릭스 이런 게 나와도 걔네가 먼저 띄워지는 게 아니고 예전에 있었던 뭐 곰플레이어 약간 이런 게 먼저 띄워진다. 그럼 구글 같은 게 있었으면 이미 넷플릭스가 성장해서 했을 텐데 네이버라는 약간 이상한 검색 엔진이 있기 때문에 파괴적 혁신이 나올 만한 기회가 차단되었다. 그러니까 이 글이 좀 요지야. 음. 두 번째는 확실히 그건 문제가 있네. 음. 근데 이제 첫 번째 너가 얘기한 게 결국에는 뭐 광고나 뭐 등등 자기 키워드 뭐 이런 거 상위 노출 시켜주고 그런 거는 내가 이번 주 주말에 그 퍼플렉시티 아르빈드 대표의 그 렉스 프리드먼 팟캐스트를 들었는데 그거 다 들었어. 3시간 반 동안 뭐 짓거리는데 꽤 재밌더라고. 근데 거기서 얘기하는 것도 똑같이 걔네들도 서치 엔진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 뭐 근데 서치 엔진을 사실상 서치 엔진을 만드는 건데 뭐 좀 세상을 좀 더 뭐 디스커버리 엔진? 막 살짝 이렇게 프레이밍을 하더라고. 근데 answer engine 막 이렇게 했던 거. answer engine.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거기, 그 사람도 얘기하는 게 구글의 문제가 다 똑같아. 사실상 구글 치면 ad 나오고, 음, 결국 SEO로 최적화된 그런 키워드가 막 상위 노출되면서 내가 정작 원하는 답변들이 보이지가 음, 않는다. 음, 음. 이제, 거기서는 이제 너가 되게 악마가 될 수 있는 그런 건데, 먼저 나는 진짜 막 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원하는데 그냥 SEO 키워드 막 그런 게 최적화돼 그치, 있어가지고 그치. 그런 거 보여주니까 이거 되게 불편하다. 퍼플렉시티가 그걸 해결하겠다라는 거였는데 음. 그거는 네이버랑 구글이랑 똑같지 않나? 근데 근데 어 네이버가 일단 뭐 훨씬 심하고 그거는 뭐 그냥 정보가 광고판 네이버가 무슨 회사냐라고 하면은 검색 엔진 회사냐라고 말하는 사람 거의 없을 거고 그냥 광고 회사라고 할 거거든 분명히. 광고 회사지. 음, 그냥 네이버라는 그냥 서치 엔진을 이라는 그 탈을 쓴 그냥 광고판. 그러니까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내가 원하는 정보를 네이버에서 얻을 수 있나? 네이버를 쓰시나요 일단? 뭐 이렇게 생각하면 거의 아 안 구글 저는 안 쓰죠. 근데 구글도 똑같이 광고 회사지. 그러니까 구글 광고 회사 맞긴 한데 기본적으로 이제 서치 엔진에 대한 역할은 일단 충분히 하고 있으니까. 나는 그 퍼플렉시티 그 사람 얘기 들어보면서 그냥 광고 역할을 아예 안 하고 있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나도 근데 확실히 너가 얘기하는 것처럼
네이버의 경험과 구글의 경험은 일단 구글이 훨씬 더 좋다. 음, 인 거 맞는 것 같아. 근데 너가 아까 두 번째 포인트를 얘기한 게 이런 네이버 카페, 네이버 블로그 이런 것들은 좀 확실히 좀 짜증나긴 하겠다. 음, 이제 이게 이런 이해관계가 있다 보니까 그걸 상위 노출시켜주고 음. 그런 것들은 좀 잘못돼 있긴 하네. 그래서 뭔가 이 저자도 말씀하셨던 게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서 혁신이 안 나온다. 약간 뭐 되게 뭐 논리적 비약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좀 얘기를 좀 세게 하신 것 같고. 근데 이게 엄청난 그 독자들의 그 반응을 얻었어. 공감에 대한 반응. 음, 그래서 음. 실제로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근데 이게 2010년인가 2011년에 쓰여진 글인데, 지금도 사실 그렇게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 그냥 네이버는 엄청난 디스트리뷰션, 우리 초등학교 때 들어가면 무조건 네이버부터 피게하는 엄청난 그런 습관, B2C에서 가장 중요한 습관, 그걸 잡았기 때문에 그냥 먹고 있을 뿐이지. 근데 이게 그때 요즘에 보면 그 오리지널스 책을 보면 사파리를 쓰는 사람보다 크롬 쓰는 사람이 뭔가 좀 더 독창성 있고 일 잘한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얼핏 음, 생각했을 때 이게 비슷한 음, 것 같아요. 결국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네이버를 쓰게 교육받지만 결국 네이버 쓰는 사람보다 구글 쓰는 사람이 훨씬 뭔가 일을 잘하는 것 같고 뭔가 음. 그런 느낌이 좀 들잖아. 그냥 뭐 이게 정량적으로 나온 건 없지만, 약간 결국 이렇게 되지 않을까. 약간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책에서 나온 얘기는 나 한참 전에 읽은 거라서 나도 정확히 정확히 기억이 기억은 안 안 나. 나는데 거기서 얘기한 거는 그 두 명의 워커들이 있는데 한 음. 명은 예를 들어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그냥 아, 맞아, 맞아, 그대로 맞아. 쓰고 맞아, 인터넷 어떤 익스플로러. 한 명은 크롬을 다운받아서 직접 쓰고. 다운받아서 응, 쓴다. 그런 걔가 일을 더 잘할 그 확률이 높다. 응, 응. 인 거였지 어떤 막 얘가 뭐 크롬을 쓰니까 더 아, 좋은 그지, 게 그러니까. 아니라 이 사람은 자기 일을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주어진 것을 그대로 맞아, 받지 맞아, 맞아. 않고 자기가 직접 이제 길을 찾아 나간다. 맞아, 뭐 맞아. 이런 맞아, 맞아, 맞아. 얘기였지. 그래서 그냥 네이버 쓰는 사람도 그냥 지금의 그냥 습관 때문에 쓰는 사람들이 좀 많지. 조금만 다르게 생각하면 검색했을 때 경험이 분명히 안 좋을 거거든. 그 사람들도. 근데 그런 음, 대체제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래도 그 나이가 좀 드신 분들 그런 분들은 그렇게 하다 음, 보니까 구글만 조금 잘 쓰시면 훨씬 더 좋은 기회가 많을 것 같고, 아까 퍼플렉시티 말해서 그러는데 그래서 요즘에 그래서 결국 서치 엔진의 기본 역할은 내가 궁금한 쿼리에 대한 답변을 주는 건데 그거를 가장 잘해주는 게 퍼플렉시티니까, 아까도 그 이거 우리 조사하면서 리서치도 다 퍼플렉시티로 했었고, 일반적인 좀 지식에 대한 건 퍼플렉시티 많이 물어보는 것 같은데 요즘에 훨씬 더 좋은 것 음, 같고 훨씬 더 깔끔하게 나오고, 뭐 이런 걸 떠나서 아까 말했던 그런 카카오 택시, 우버, 네이버맵, 구글맵 뭐 약간 이런 거는 되게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되게 감사한 서비스고 되게 혁신적인 서비스지만 이거가 안 돼서 약간 불편한 뭔가 경우도 있지 않을까? 약간 뭐 이런 걸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좋은 것 같아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말이 맞다면 결국엔 네이버의 경험이나 이런 게 쓰레기고 옛날에 이제 좀 나이 드신 분들께서 그 헤빗 때문에 계속 쓰고 계신다. 뭐 하여튼 이런 수준이라면 그러면 망하는 길이잖아. 네이버는 계속 이대로 간다면 결국에는 지금은 꽉 잡고 있지만 그 그랩이 조금씩 풀려 나갈 것이고 너가 생각했을 때는 네이버가 이 경험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떻게 좀 뭘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크롬이 나왔을 때 어떻게 했으면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유지될 수 있었을까? 얀덱스라는 제품도 있잖아. 그 구글에, 뭐야, 러시아에. 거기도 음. 러시아가 약간 우리나라랑 그 검색 엔진에서 좀 비슷한 것 같은데 구글 잘 안 쓰고, 일본도 심지어 구글 많이 쓰거든. 근데 결국 네이버가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결국에는 진짜 이노베이터스 딜레마 아닌가. 결국에는 지금 돈 워낙 잘 벌고 있고 마진 빵빵하고 그러니까 지금 위기의식을 못 느끼거나 아니면 내부적으로도 지금 우왕좌왕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지금 개선이 안 될까라는 것을 지금 고민을 해보면 정말 이제 예전에 정말 훌륭한 회사들이 그랬듯이 뭐 인텔이라든지 등등 그래서 좀 아예 뭐 삼성 이건희 대표가 진짜 와이프랑 자식 빼고 다 바꿔라라고 한 것처럼 좀 혁신적인 무언가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지금 네이버 클로바 AI도 좀 아쉬운 것 같고
AI 쪽에서도 지금 그냥 네이버는 그냥 이 세계 지도에서 사라졌고 없고 지금 심지어 서치 엔진의 그거 주요 먹거리는 점점 더 지금 개선이 안 되고 있고 그냥 쇼핑 회사로 그냥 가려고 하는 건가? 모르겠다. 그러게 이거 네이버는 뭐 근데 네이버가 이게 15년 전부터 이게 있었던 일이라서 매니지먼트가 그때도 매니지먼트가 댓글을 달았어 이분 글에 실제로. 근데 알고 있을 거고 당연히. 근데 알고 있어도 15년 뒤에도 드라마틱하게 구글한테 뒤지지 않는다. 괜찮네라는 약간 이런 아니란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음, 사실은 뭐 나는 지금 10대, 20대들이 어떤 서치 엔진 쓰는지 모르지만 많이 바뀔 것 같거든. 사람들이 되게 사실 네이버 되게 불편하거든. 이게 내 기준이라서 그런가. 아무튼 뭐 이거는 그렇긴 한데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다 보니까 흔히 말하는 약간 좀 아직까지 뒤처지는 IT 쪽에서 그냥 약간 그냥 그 혜자를 좀 누리고 있는 게 아닌가. 사람들이 참 귀찮아하고 다른 거 대안 찾아보는 거. 약간 좀 되게 음. 안일한 대처인 것 같아서 이걸 뭐 내가 네이버라는 큰 그러니까. 회사를 깔 수도 없고. 좋은 회사인데 네이버에게 이제 퍼플렉시티가 구글한테 한 것처럼 아니면 챗GPT가 구글한테 한 것처럼 엄청난 경각심을 불이일으키고 레리 페이지랑 서게이 브린 둘 다 들어왔나? 하여튼 둘 다 지금 회사 들어가 있고 PC 애들 다 쳐내고 있고 사람들 이제 린하게 가자 쳐내고 막 이런 거를 보면 경각심이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결국에는 진짜 막 어떤 누가 이렇게 그 경종을 쳐야 되는데 국내에서 그렇게 그걸 좀 챌린지 할 수 있는 회사가 있나? 그걸 자본을 받아가지고 이 네이버에 그걸 좀 챌린지 할 수 있는 곳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소망입니다. 예. 사실 뭐 그냥 그런 걸 할 만한 데는 그런 IT 회사는 카카오밖에 없고 사실 뭐 그냥 갉아먹으면 되잖아. 과점이니까 이게 네이버 카카오. 아니, 근데 어떻게 회사가 웹툰도 잘하고, 쇼핑도 잘하고, 미국에서도 잘하고, 서치 엔진도 잘하고, 물류도 잘하고, 그런 걸 다 어떻게 잘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안일해진 것 같고, 근데 결국 그 하나만 결국 뺏어오면 되는데, 이 많은 스타트업들이 다 다방면으로 멀티플 프런트에서 전쟁을 싸우는 거고, 하나만 가져오더라도 그 스타트업한테는 뭐 1%만 가져오더라도 막 한 10억, 100억 매출인데, 네이버한테는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니니까 막 버릴 수도 있는 거고 하여튼 안타까운 뭐 음, 그런 게 왜 없을까? 하여튼 그게 되게 좀 아쉬운 것 같아. 이거는 사실 뭐 네이버를 엄청 안타깝고 까는 것 같은데 네이버라는 회사는 잘 알다시피 엄청 위치적인 회사고 대단한 회사다 보니까 뭐 그럼. 어, 훨씬 더 똑똑하신 분들이 잘 하실 거라고 믿고. 근데 뭐 네이버 다니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직원들 레벨이지만 그 레가시 코드들이 엄청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미 20년 전부터 쓰여진 코드들이 너무 많아서 그거 뒤바꾸는 게 너무 어렵다. 그거 한 번 더 풀려면 진짜 1, 2년 써야 된다. 근데 그거 엄두가 안 나서 다 안 건들고 있다. 이런 게 엄청 많대. 예를 들어서 뭐 네이버 그지. 블로그 약간 뭐 검색 엔진도 아마 그럴 것 같고. 그래서 약간 좀 혁신이 좀 더디지 않을까. 이거를 그냥 누군가 한 명이 칼 들고 하자. 이런 게 해야 되는데 아무도 사실 임원들 입장에서는 그럴 이유가 없고 뭐 그러지 그지. 않을까. 난 진짜 기회 있는 것 같아. 네이버 이제 예를 들어 글로벌 가는 거 힘들고 뭐 그러면 국내에서 그냥 나 네이버 잡겠다. 이 음, 부분에서 나 네이버 지도 잡겠다. 뭐 웹툰 잡겠다. 아니 무엇이든지 그냥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무언가 좀 서치 엔진이라든지. 음. 근데 네이버 워낙 좋은 회사니까 메타버스도 하고 이거 왜 이런 거에서 다 절대로 다 잘할 수 없는데 다 1등이야. 음. 말이 안 돼. 어떻게 우리 국내 스타트업들이 여기서 아니 근데 뭐 막 우리나라 뭐 대기업이 1등인 거 맞지? 뭐 삼성은 반도체도 1등인데 뭐 배터리도 몇 그렇지. 등 하고 있고 뭐 옛날에 자동차도 근데 했고 뭐 그러니까. 반도체 페플리스에서는 뭐 리벨리온도 있고 사피온도 있고 뭐 아이 등등 많잖아. 안 되지. 급이 안 되지. 이제 아직 삼성한테는. 당연하지. 근데 페플리스 이제 MPU에서는 삼성이 이길 수 있다고? 그러니까 내 말은 서치 뭐그 아, 그 파운드리 당연히 되게 못 니치한 건들지. 영역에서.
그 니che 영역에서 1등 할 수 있고, 그 스타트업들은 그런 걸 갉아먹으면 되는 거고, 이제, 왜냐면, 내가 아까 말했듯이 뭐 네이버의 1%는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막 100억 이렇고, 심지어 얘네들은 마진도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으니까, 일부러 가격도 엄청 낮출 수도 있고, 그게 대기업은 너가 말한 것처럼 레거시 시스템도 있고, 그 변화를 싫어하는 저하하는 매니지먼트도 있고, 뷰로크라시도 있고 스피드로 할 수 있는데 이게 여전히 지금 네이버가 거의 모든 분야에서 1등을 할 수 있다는 게 이게 너가 말한 것처럼 우리 시스템이 잘못된 건지 이게 지금 뭐 살짝 정치 레귤레이션 이런 건지 아니면 벤처 투자가 그런 혁신을 좀 서포트를 못 해준다는 건지 뭔지는 좀 더 공부를 해보고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네이버 맵이라고만 가정을 하면 뭐 맵 하나 하면 구글 맵 잡으면 짱인 거잖아, 결국. 그지? 근데 그게 이제 갑자기 이제 내가 맵 잡겠다라고 나오면 어떤 약간 그런 게 좀 어려운 영역인 것 같기도 해. 예를 들어서 뭐 서치 경험이라든지 뭐 쇼핑 경험이라든지 모르겠어. 근데 나도 당연히 모르고 내가 알았으면 내가 했겠지. 근데 어떻게 이게 인컴번트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단 한 가지 그 디스트리뷰션인데 그렇다면 지금 이 모든 분야에서는 혁신이나 뭐 프로덕트 퀄리티나 뭐 커스터머 세티스팩션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도 상관없고 그냥 디스트리뷰션 하나만 딱 중요하다는 거야. 그럼 말도 안 돼. 이건 되게 개탄스러운 일이고 분명히 내가 디스트리뷰션이 없다 하더라도 이제 프로덕트 퀄리티나 이런 거에서는 좀 개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막 스트리밍도 하고 막 뭐 다 해.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 그 디스트리뷰션 파워가 그 되게 진짜 센 거 같긴 한데 이게 되게 단일 민족이라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것도 그때 막 얘기했던 것 같은데 내가 쓰면 너도 쓰고 다 써. 이게 설득하기가 쉬워. 되게 똑같은 교육받았고, 똑같은 뭔가 환경에서 다 자라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되게 CAC가 다 낮아. 너무 낮아. 주변에 10명만 설득하면 진짜 1000명 쓰게 할 수 있어. 약간 우리나라 서비스는.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세서 디스트리뷰션이 좀 되게 쉬운 거가 아닐까? 한 명, 몇 명, 그리고 몇 명 쓴다고. 약간 그리고 그냥 누구나 아는 유재석으로 광고 때리면 끝나고. 약간 뭐 이런 느낌? 그지, 그지. 맞아. 근데 맞는 것 같아. 그냥 사실 생각해보면 네이버 페이나 이런 금융 쪽에서도 토스 이런 회사들이 있고 네이버 지도 같은 거면 뭐 그 당근 마켓도 있고 그런 뭐 거래나 뭐 이런 스트리밍 쪽에서는 네이버 그 아프리카 TV도 있고 등등 있는 것 같아. 이런 프런트가 있는데 정말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네이버의 디스트리뷰션 파워가 정말 막강하구나.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입지를 유지할 수 있으면 오케이. 아무튼 뭐 이번 나, 두 번째 주제는 좀 여기까지 얘기하면 좋을. 이거는 뭐 사실 우리가 여기서 더 얘기할 건 없을 것 같고 그냥 내가 생각하는 아, 그냥 한국 시장의 네이버라는 프로덕트와 한국에서 되게 약간 안타까운 점을 좀 얘기했던 것 같고 세 번째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최근에 좀 펀딩 현황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좀 주목하고 있는 게 있어? 요즘에? 어, 그거 얘기하기 전에 좀 재밌었던 게 최근에 이제 트위터에서 좀 공통된 주제가 있었었는데 이거를 잠깐 화면 공유를 하면 최근에 또 엑싯 사례들이 있었거든. 뭐 비리얼이라든지 뭐 데이터베이스 회사들도 많고 근데 엑싯 사례들이 있는데 사실 이 엑싯들은 성공적인 엑싯은 아니었다는 거지. 누가 봐도 비리얼도 그렇고 그 이제 비리얼은 SNS 그 사진 찍고 좀 이제 기존 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SNS들에 좀 너무 뽀샵된 사진들이나 행복한 사진들만 올려서 그건 너무 인위적이다. 그래서 비리얼은 진짜 그냥 그런 뽀샵이나 그런 거 없이 그냥 그냥 있는 그대로 사진 찍어가지고 그냥 올리는 거였는데 지인들한테 원래 처음에는 좀 떴다가 금방 유저들 많이 나갔고 인수됐었는데 그것도 한 예시인 것 같은데 되게 이 사람이 얘기하기를 지금 최근에 인수된 사례들은 actually massive failures 였고 돈을 안 벌었어. Nobody made money. 심지어 이제 파운더 에쿼티도 다 와이프 아웃 됐을 거고
당연히 임직원들 에코티도 다 와이프아웃 됐었겠지. 근데 which is completely fine if they weren't hailed as massive successes on TechCrunch and by the investors and founders on X. 그러니까 사실상 안에서는 엄청난 실패였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언론에서나 아니면 그 회사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은 이것을 엄청난 성공이라고 포장해가지고 보도를 한다는 거지. 사실 한국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이것도 되게 좋은 현상은 아닌 것 같아. 이게 결국에는 어 이것도 똑같이 인스타그램에서 사람들이 뭐 뽀샵된 거나 뭐 이런 거 행복한 사진만 올려놓는 것처럼 투자자들도 그러는 거고 파운더들도 그러는 거고 나머지 플레이어들은 결국 이 시장에 대해서 되게 distorted view를 가지게 되는 것 같아. 막, 아, 저 사람들은 잘 엑시트했구나. 저 회사 되게 훌륭하게 뭐 잘 되고 있었구나. 되게 맞는 방향성이구나. 저 비전이나 뭐 이런 것들이. 근데 건강하지 않은 것 같고 사실상 우리는 뭐 성공도 성공이지만 실패해서 배우는 경우가 많은데 되게 투자자들이나 파운더들이나 둘 다 이 실패에 대해서 좀 겸허히 인정하고 이 러닝들을 잘 공개를 안 해서 시장의 뷰는 되게 디스토르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야. 최근에. 비리얼도 뭐 진짜 데이터를 보면은 가장 그 인수 전 밸류에이션이 이제 600밀리언 정도였는데 인수당할 때는 500밀리언 유로 환율 고려하면 약간 깎인 수준으로 아마 인수가 된 것 같고 이게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또 몇 개를 좀 찾아봤었는데 퍼플렉시티로 노네임 시큐리티라는 데도 투자 받았을 때 1빌리언으로 투자 받았는데 에퀴지션 아카카마이 여기 에퀴지션 할 때는 450밀리언 거의 반값 IR로 떨어진 금액. 그리고 최근에 이제 클리어빗이라는 데도 인수했었는데 헙스팟이 클리어빗은 250밀리언 정도 밸류에이션이었는데 150밀리언 그것도 거의 반값으로 인수가 되는 뭐 이런 게 최근 되게 많아지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파운더들이나 투자자들이 뭐 해야 된다. 아니, 사실 뭐 이거는 뭐 나는 잘 모르겠어. 이거는 뭐 어떻게 뭐 그걸 우리의 내부 사정을 정확히 다 아는 건 또 아니기 때문에 한 케이스 두 케이스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뭐 나는 잘 모르겠다. 약간 이런 게 있는 것 같고. 근데 되게 그거에 대해서 약간 좀 뭔가 내부 사정이 또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런데 나는 되게 음, 별로 솔직히 투자자나 음, 파운더나 음, 별로 멋있지 좋지 않다. 않은 모습인 것 같아. 음, 음, 멋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되게 자기 중심적인 것 같고, 왜냐하면 그 임직원들은 그러면 자기들 에쿼티는 다 날라갔는데, 그 파운더는 링크드인이나 뭐 트위터에다가 2x acquire by. founder이라고 써놓고, acquired by 뭐라고 하고, 나와서 그 사람은 또 다른 창업을 하거나 뭐 아예 VC 펀드를 차리거나 그런단 말이야. 그 임직원들과 향유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 음, 근데 어떻게든 나는 이것도 어느 정도 좀 사기는 아니지만 어떻게든 포장해가지고 거짓말하는 게 되게 좋지 않은 것 같고 한국에서도 솔직히 많이 보이고 나는 그런 사람들을 별로 어떻게든 막 실패가 있으면 솔직히 좀 명확히 실패를 인정하고 난 이런 걸 배웠고 이래서 잘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멋있지. 막 누가 아니, 다 아는데 좀 잘 안 된 거 다 아는데 어떻게든 막 좋은 쪽으로 트위스트하고 막 사람들이 검증하지 못하니까 막 엄청 성공이었다라고 부풀려서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 두 근데 번째는 투자자들은 당연히 그러고 싶을 거야. LP들한테 또 보고를 해야 되고 결국엔 두 번째 펀드레이징을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자기가 잘 엑시트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니까 이제 그런 와 뭐 congratulations 그러면서 막 그런 거 홍보를 하는데 그것도 거의 사기 행각 아닌가? 음, 그 향후 그 뒤에 들어오는 LP는 만약에 이 포트폴리오가 망했는데 막 정말 이 투자자가 아 엑시트한 창업에 되게 투자를 잘했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들어오는 거라면 그것도 사기이지. 좀 겸손하고 좀 그냥 배우는 자세로 사람들이 좀 했으면 좋겠는데 결국에는 이해관계가 얽히니까 다 이럴 수밖에 없나 보다. 막 그런 것 같아.
맞아, 맞아.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 이게, 진짜. 근데 아까 첫 번째 말했던 그 임직원한테 책임감을 다하지 못한 파운더는 그건 확실히 좀 멋있지 않다. 이거는 맞는 것 같아. 되게, 음, 만약에 그 사람들이 베스팅 걸려 있고 스톡도 못 받은 상태에서 인수당했는데, 어, 그렇게 되게 좋아한다. 이거는 좀 멋이 없는 것 같고. 근데 그건 되게, 그리고 내팽개치고, 안 데려가고. 뭐 이런 건 되게 멋이 없는 것 음, 같고. 그리고 뭐 두 번째 아까 말했던 그런 인베스터도 그냥 이게 원금에서도 못한 엑시트인데, 이거 엄청 좋은 엑시트였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도 사실 뭐, 어떻게 보면 뭐 사기성이 당연히 있지. 근데 그걸 또 잘 음, 봐야지. LP들이나. 근데 그게 사실 뭐 눈에 안 보이면 사실 되게 어려웠고. 이게 사실 되게 앞으로 1, 2년? 아니, 앞으로 향후 5년간 되게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뭐 잘 음, 알다시피 2021년, 2022년 때 투자받은 회사들이 지금 다음 투자가 곧 얼마 안 남았고 지금이고 근데 그때는 장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아까 멀티플 보여줬었는데 그 멀티플대로 받은 걸 인정하려면은 그게 안 되고 있고 그만큼 그래서 다음에 다음 라운드나 플랫이나 페이투 플레이나 뭐 이런 거를 하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되게 많은 인원 감축도 있고 비용 감당을 하거나 아니면 무리하게 그 밸류에이션 맞추려고 되게 무리한 확장을 하거나 이 두 가지를 하는 경우인 것 같은데 그래서 되게 지금 그 단계에 있는 회사들이 어렵겠다. 약간 이런 생각은 되게 많이 드는 것 같아요, 확실히. 맞아. 아, 물론 엑시탄 파운더들도 그리고 이제 모두 다 이러는 것은 아닐 거고 그런데 이제 되게 자랑하는 사람도 있었고 SNS나 일부러 홍보를 하는 사람도 있어. 그러면 진짜 꼴보기 싫더라고. 음, 향후 라운드에 대해서 이제 잠깐 얘기를 하면 여기 화면 공유를 했는데 내가 너한테도 예전에 어, 자주 얘기했던 것이고 그런 건데 이게 시리즈 A 졸업률이거든. 그런데 데이터는 2022년 first half까지만 반기까지만 돼 있어. 근데 시리즈 A 졸업률이 확 떨어졌지 미국에서는. 음, 한국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해. 음, 시드 투자는 엄청 잘 되고 있는데 시리즈 A 투자자들은 눈이 너무 올라갔고 투자율이 되게 낮을 것이다. 지금 2022년 1H인데 지금 2024년 지금 1H니까 2년 후에는 거의 진짜 뭐 동일한 선상이든지 아니면 더 떨어졌을 것 같고 시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잘 투자되고 있으니까 되게 지켜봐야 할 에셋 클래스다.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로 지금은 내가 투자자라 내가 LP라면 시리즈 A 펀드들의 투자를 좀 할 것 같아. 음, 오히려 시리즈 A, 시리즈 B 투자자들이 바이어스 마켓인 것 같거든. 음, 시드가 너무 많아. 음, 근데 시리즈 A 투자하고 싶은 사람들은 너무 없어. 음, 반대로. 투자가 안 되고 있어. 그렇다 보니까 지금 상황 그런 것 같고 되게 아웃데이트 데이터지만 이건 좀 최근 데이터인데 최근에 이번 주에 코투 이스트 미츠 웨스트 그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아직 그 덱은 available 하지 않아. 지금 이거는 BG2 팟캐스트에서 짜집기해서 가져온 건데 여기 봐봐. 이제 이 유니콘이 되고 난 다음에 투자율이거든. 그래서 2016년을 보면 그래도 그 2016년 유니콘이 되고 난 다음에 한 2년 안에는 뭐 2년 반 안에는 여기 80%뭐 70% 정도 선까지 찍었어. 2년 반 안에 유니콘 되고 난 다음에는. 근데 이제 2021년 코호트를 봐봐. 이때도 좀 미쳤었지. 여기 거의 뭐 엄청 다음 라운드를 빨리 레이즈를 했는데 갑자기 이제 2022년, 2023년 되니까 확 줄어들면서 지금 한 전체는 지금 3년이 지났는데도 한 2021년 코호트 중에서 40%밖에 투자를 받지 못했어. 2022년 코호트를 보자. 얘네들은 박살 났지. 음. 1년이 지나도 10% 정도밖에 투자를 못 받았고 지금 현재까지도 20%만 투자를 받았어. 유니콘 된 애들이. 이게 유니콘 되는 애들 기준인 거구나. 유니콘이 되고 난 다음에 음, 몇 쿼터를 지나서 이제 투자를 받느냐인 음, 거야. 그러니까 지금 점점 가면 갈수록 박살이 나고 있고 여기서 얘기하는 게 결국 유니콘들은 아직 리프라이싱을 되지 않았다. 음, 다운 라운드 막 이런 걸로 아직 되지 않았고 새로운 캐피탈을 영원히 받지 않을 수 있다. 음.
지금 20%니까 22년 코호트 중에 80%는 뭐 안 받을 수도 있는 거지. 음, 결국에는. 다음 걸 보면 이제 얘네들은 헤드카운트 이 그래프는 헤드카운트 그로스거든. 링크드인에. 이 AI를 제외하고 헤드카운트 그로스가 막 80% 이랬었는데 2022년에는 여기도 박살이 났지. 2024년에는 지금 확 내려왔고 그리고 다른 지표야. 유니콘들이 지금 되게 많이 어려운 상황이다. 좀비콘들이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지. 헤드카운트 그로스가 이렇게 떨어졌다고 하는 걸 보면 재밌는 거고. 그런데 IPO는 박살났어. IPO는 또 없어. 2022년 2개, 6개, 5개 이렇게 하고 2021년에 140개. 그러니까 지금 이 유니콘들은 리프라이싱이 안 돼서 지금 여전히 유니콘 스테터스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상 6, 70% 디스카운트가 나야 되는 회사들이고 심지어 그래도 투자를 안 할 회사들도 많다. 지금 투데이 1420개나 있어 유니콘들이. More private than public unicorns들이 더 많고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퍼블릭 마켓에 있는 어 1조 회사들보다 지금 프라이빗 마켓에 있다는 거고 이건 서스테이너블 하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생각나는 게 이게 지금 타조가 무서워가지고 그 머리 박고. 모래에다가 몰이 받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투자자들이나 파운더들이나 다 똑같이 리프라이싱 되는 게 되게 두려운 것 같아. 음, 그래서 투자를 안 받으려고 하고 있고, 음, 그걸 계속 피하고 있어. 음, IPO라도 해야 돼. 근데 IPO를 하면 실제로 everyday mark to market이 되니까 내 회사가 얼마의 가치인지 딱 그냥 숫자로 보여주다 보니까 이걸 되게 무서워하고 결국에는 계속 좀비콘이 된 거고, 결국에는 만약에 브레이크 이븐이라면 영원히 그냥 그대로 회사는 살아남을 수 있을 거야. 근데 그 회사의 매니지먼트나 투자자들은 아, 그래도 1조 회사라는 것에 위안감을 살 수는 있겠지만 절대로 만약에 시장에 나온다면 1조 회사는 아닌 거거든. 음. 그러니까 딱 지금 이 좀비콘들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만 더 보여주면 실제로 전 그래도 좀 괜찮은 회사들은 세컨더리 거래가 있었어. 음. 이게 세컨더리 거래들이고 이게 실제 퍼블릭 컴퍼니들인데 지금 보면 세컨더리 거래가 있었던 회사들 심지어 이제 있을 수 있는 회사들 그럼 세컨더리가 거래가 일어난다는 것은 그래도 투자자 중에서 수요가 있다는 거거든. 음. 그러니까 꽤 괜찮은 회사들이란 거지. 이 회사들도 심지어 퍼블릭 마켓과 비슷한 수준의 밸류에이션으로 지금 세컨더리 마켓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 거의 막 88%에서 뭐 심각한 디스카운트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여전히 그래도 회사의 밸류에이션은 이 1조였으면 밸류에이션이 1조 맞지? 근데 실제로 세컨더리가 거래가 될 때는 막 90% 디스카운트 돼가지고 뭐 100 밀리언에 거래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어. 그러니까 확실히 이 프라이빗 마켓 회사들 중에 또 지금 퍼블릭 마켓 컴스와 비슷하게 지금 확실히 내려왔고 만약에 펀딩을 찾는다면 IPO를 한다면 그 쓰린 맛을 좀 봐야 될 것이다 라고 보여져. 이게 나 되게 이거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아, 코튜가 되게 잘 만든다. 음, 이 코튜가 들어보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팀 엄청 빡세게 갖춰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그런 거 되게 엄청 좋아. 되게 재밌는 데이터를 많이 나왔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건데, 결국 뭐, 오케이, 분석했다. 그러면 뭐, 투자자 입장이나, 뭐, 흔히 말하는 머리 받고 있는 유니콘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일단 두 가지 문제가 있어. 그 머리 받고 있는 유니콘들은 이제 파운더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이사회도 똑같아. 음, 이사회랑 그 파운더 다 그냥 머리 받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쪽 한 명이 이게 결국 이해관계가 워낙 얽혀 있기 때문에 이사회에서도 예를 들어 얼리 인베스터들은 야 그냥 IPO 해. 음, 이거 그냥 다 보통주 전환 시킨 다음에 그냥 시장에 그걸 가치를 받, 그냥 받자. 안 그러면 그냥 못 나간다. 근데 이제 우선주 투자자들 그리고 최근 라운드
투자한 사람들은 야 높은 무슨 IPO냐 높은 그러면 밸류에이션에 한 사람들은. 그리고 뿐만 아니라 liquidation preference가 있는 애들은 그냥 팔자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냥 왜냐면 팔자. 내가 가장 먼저 그냥 내가 먼저 상한되니까. 그치, 그치. 그 이게 절대 쉬운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파운더든 어떤 이사회 멤버 중 한 명이든 카리스마 있게 그냥 다 그 머리끄댕이 잡고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우리 안 되겠다. 우리 이러다 죽는다. 다 죽는다. 그러니까 80% 디스카운트를 하더라도 그냥 IPO 하자. 아니면 뭐 80% 디스카운트 해가지고 뭐 PE한테 팔자 아니면 뭐 무엇이 됐든지 아니면 심지어 야 우리 인력 한 90% 그냥 다 잘라 뭐 아니면 대표 CEO 뭐 바꿔 이런 극단적인 좀 혁명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걸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 음, 한국은 더 심해 게다가 음. 한국 솔직히 이사회도 말해가지고 없고, 뭐. 이사회 있어. 한국 이사회 있는데 절대 그냥 그런 그렇지. 거는 자기 이익만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버에서도 트래비스 칼빈의 그 대표 그 나가라고 했을 때 결국 그 벤치마크의 빌 걸리라는 되게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 이제 다 데려와가지고 이제 그 쿨을 일으킨 건데 그런 게 어느 정도 지금 필요한 상황이다.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다. 라고 보여져. 투자자는 내 포트폴리오 아니면 그냥 강 건너 불구경이야. 저거 어떻게 풀까? 이렇게 보는 거고, 거기 안쪽에서는 좀 더 바쁘게 움직여야 되는데, 회사 이름 얘기 안 하지 않겠는데, 이 사회는, 야, 이미 우리 라이트 오프 했어. 그러니까 그냥, 뭐, 상관없어. 그냥 어떻게 되든. 이 사회는 이런 입장인 거고, 파운더는, 야, 이거 그냥 망했다. 그냥 내가 이미 유니콘 파운더니까, 나 그냥 VC 펀드나 차릴래. 아니면 나 다른 일 이제 슬슬 좀 차릴게. 그러면서 이제 컨퍼런스 가고 자기 이제 LP 모집하려고 LP 만나러 가고 그러고 있어. 이제 결국에는 파운더도 그렇고 결국 이 방향성이 보이지 않으니까 해결책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다 그냥 들어 넣는 거야. 그러면 회사는 망하는 게 되는 거지. 근데 현금은 많고 뭐 거의 브레이크 이븐인데 뭐 성장은 거의 막 10% 아니면 0%막 이러니까 죽지는 않아. 그러니까 계속 좀비콘으로 연맹을 하는 거지만 그 회사 자체는 이제 뭐 1 빌리언, 500 밀리언 그것도 아니라 막 그냥 이제 아무도 사가지도 않고 아무도 원치 않는 그런 회사가 되는 거지. 그럼 그 회사의 끝은 어떻게 될까? 뭐 예를 들어서 50밀리언 정도 ARR 하는 회사야. 근데 어떻게 좋게 20 멀티플 받아가지고 1밀리언 찍었어. 근데 지금 시장이 안 음. 좋아서 아까 미디언만 봐도 그냥 5x 받는다고 쳐봐. 250밀리언 성장률 거의 없어. 250밀리언 밸류에이션이야. 근데 이미 그렇게 그런 상황이야. 그러면은 그냥 이어지는 건가? 근데 10년 뒤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점점 현금은 말라가고 아무도 매력성은 더 없고 그렇게 되는 건가? 그러면 그냥 진짜 좀비가 되는 건가? 나 그냥 그렇게 해서 좀비 될 것 같아. 음, 그거 파는 것도 결단력이 필요한 거거든. 음, 그러면 IR도 준비해야 되고 회사들한테 그런 거 정보도 제공해야 되고 그 기업 구조도도 바꿔야 되고 등등 막 이런 것들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그냥 마음 떠는 사람들이 그걸 열심히 하겠어? 그렇게 되면 또 이해관계가 달라져가지고 만약에 파운더 입장에서는 다 필요 없고 나 뭐 얼마로 사가든 상관없으니까 나한테 가장 이득되는 딜 텀을 가져와 봐. 음, 이럴 거야. 음, 예를 들어 내 이걸 매각 50 밀리언 졸라 싼 가격에 이제 매각을 하는데 나한테는 뭐 에코티 패키지로 뭐 또 몇 프로를 준다든지 이렇게 음, 구조를 짤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제 투자자가 좀 머리끄댕이 잡고 가는 거면 뭐 다 필요 없고 내 프레퍼런스 덱까지만 그 이제 엑시 시켜주고 이제 남들 다 상관없으니까 그렇게 또 구조 근데 그러면 또 승인을 안 해줄 거야 이제 다 자기 이익만 생각하니까 한 명만 승인 안 해주면 또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되지가 않아 한 명이 머리끄댕이 잡고 이사회 의석을 가지고 그냥 다 설득한 다음에 그걸 할 수 있는 카리스마 있는 사람들이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 근데 그렇지 쉽지 않지 이런 게 좀 좋은 케이스가 뭐 이외에 좀 최근에 나온 게 있나? 그러니까 되게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아니면 이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또 우리가 AI 왔으니까 뭔가 AI 피쳐 붙이면 지금 ARR에
계속 한 30% 이상씩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뭐야, 약간 이런 희망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뭐, 지금 유동성이 떨어졌는데, 지금 우리가 좀만 있으면 10x가 음, 10배 받는 멀티플 온다. 10배, 15배. 그때까진 버텨보자. 뭐 이런 데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게 다 허상이다. 그러니까 다 그럴 순 없다. 그러니까 파운더들 입장에서 뭐 이사회들 내부자 입장에서는 우리 음, AI 왔으니까 우리 AI 붙이면 그로스 한 30%씩 나올 거다. 해보자. 음, 좀 더 비용 더 음, 써. 마케팅 막 다 해. 그렇게 하는 데도 있는 것 같고 보면 음, 아니면 뭐 지금 시장이 너무 안 좋다. 좀 웅크려 보자. 지금 브레이크 음. 이븐이니까 좀 웅크려 봤다. 2, 3년 뒤에 뭔가 상황 본다, 나온다. 그때 한번 가보자. 약간 이런 데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보다는 조금 더 확실한 결단적인 뭔가 결정적인 결단을 좀 내려야 된다. 약간 이렇게 보는 거지, 그러면. 아니 막 그 두 방향성도 똑같은 것 같은데 그 두 방향성도 결단력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웅크릴 때다. 뭐 예를 들어 2021년, 2023년 넘어오면서 그 내가 블로그도 썼지만 메타의 Time to Get Fit 뭐 이런 거에서 거의 9만 5천 명에서 막 7만 명까지 내려버리고 트위터 일론 머스크가 인수할 때도 뭐 80% 날려버리고 그런 것도 다 뭐 웅크릴 때다. 그런 것도 하나의 결단인 것 같고 근데 이제 그런 것 같아. 그냥 중간은 없다. 음, 한쪽으로 확 하든지 확실히 이도저도 죽여버리거나 아니면은 아니면 한번 배팅 어, 해보거나. 그런 거지. 막 AI도 올 것 같으니까 막 뭐 조금 이렇게 해보자 막 이런 게 아니라 AI 막 확신이 있고 파운더가 그만큼 컨빅션이 있고 이해도가 높고 그러면 그냥 풀 베팅 하는 거지. 근데 그리고 이제 파운더가 그만큼 컨빅션 있고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베팅을 했을 때 임직원들이 좀 따라와 주겠지. 음, 근데 임직원들이 그 베팅을 보고 와, 저 사람 내 퇴직금도 날려버리겠네. 그러면 이제 나가든지 뭐 그러겠지.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카리스마랑 컨빅션이랑 막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 그거를 진짜 머리끄댕이게 잡고 이제 끌고 가야 되는 거니까 어떤 한 아, 사람이. 어렵네. 어렵네. 음. 어, 이 토픽은 그러면 뭐 이렇게 여기까지 하고 이제 너가 이번 주 준비한 그 재밌는 사스 아, 이거 한번 얘기해 한번 볼까? 볼까? 이거는 사실 우리가 앞으로 뭐 우리도 형식을 이제 계속 바꿔가면서 하는 거니까 우리가 뭐 항상 마지막 시간에는 각자 이제 최근에 봤던 재밌는 사스들 소개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그냥 나만 소개하는 걸로 좀 하면 될 것 같고 내가 좀 소개하고 싶은 회사는 램파이어라는 회사인데 램파이어는 기본적으로 이제 부트스트래핑 회사이고 굉장히 2019년, 2018년부터 만들어진 회사이고 되게 빌딩 퍼블릭도 되게 잘하고 있고 블로그도 되게 열심히 쓰고 파운더의 그런 어떤 느낌으로 회사 만드는지 이런 것도 다 나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말했던 되게 software is dead 뭐 이런 거 엔딩 뭐 이런 거에 대한 주제도 되게 맞는 거 같아가지고 한번 소개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이거 화면 공개를 한번 해볼게. 그래서 이게 이제 램파이어라는 회사인데 램파이어는 결국 이 프로덕트는 5개가 있어 총. 램리스트, 램웜, 램칼, 하플리오, 트윗헌터. 그러니까 결국 램 왕국이라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너가 빅네임이 될 때까지 우리 제품을 쓰면서 커라가 이 회사의 모토야. 그래서 처음에는 음, 이 회사가 램파이어로 시작했어. 램리스트. 음, 램리스트로 시작을 했는데 램리스트 뭐냐면 그 아폴로라는 되게 유명한 이제 GTM 사스가 있는데 콜드메 이메일 보내주고 그런 엔리시먼트 해주고 뭐 이런 회사가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되게 라이트 웨이트한 버전으로 시작을 했어. 이게 보통 콜드메일 많이 보내잖아. 내가 이런 프로덕트 만들었고 내 딱 맞는 ICP한테 콜드메일 보내는 것 같아. 그런 거 자동화해주는 프로덕트인데 이거는 대부분의 사스 회사들이면 다 쓰고 있고 뭐 아폴로, 헌터, 뭐 스노비오 되게 많은 회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회사야. 하나의 그냥 피처를 가지고 되게 깊게 판 그런 회사하고 그런 회사들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어. 뭐 예를 들어서 캘린들리 같은 거, 미팅 같은 거 예약하는 것도 우리 걸로 한 번 해라. 너네가 결국 너 콜드메일 음, 보냈지? 그러면 우리 걸로 미팅 잡아라. 램웜 같은 경우는 콜드메일을 보내려면 그 이메일을 웜업을 해줘야 돼. 최근에 특히 이런 콜드 이메일 이슈가 있어가지고 이메일 웜업 해주는 것도 우리 걸로 해라. 뭐 이런 서비스도 되게 많이 나와 있고. 음, 그리고 너네 결국은 그런 브랜딩이나 인플루언서 그런 어 디스트리뷰션 되게 중요하다. 그런 거에 대한 거를 또 해줄 수 있는 타필리오. 뭐 이거는 이제 링크드인의 이제 결국
내가 자동으로 올릴 수 있고 자동으로 글 써주고 약간 이런 거 해주는 거. 결국 음, 너가 디스트리뷰션 자동으로 내가 해주겠다. 이런 것도 있고 이제 뭐 트위터 헌터 이거 마찬가지로 트위터에 그런 거를 하면서 너가 결국 고객도 모으고 너의 그런 것도 올리면서 빅네임이 되어라. 그때까지 우리를 쓰면 된다. 딱 이게 그 회사인데 되게 재밌어. 이 회사의 블로그 나중에 들어가 보면 아, 이 회사들을 인수한 거야, 얘네들이? 다 만들었을 거야, 아마. 하나씩 하나씩. 아, 램 리스트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그래서 처음에 사스 만드는 사람들이 GTM으로 고민할 걸 하나에, 그러니까 되게 번들링해서 파는 거지, 그냥. 그래서, 음, 되게 재밌어. We help ambitious business turn into big name. 약간 빅 네임만 되면 빠져나가고 좋다 이거야. 결국 랩리스트 쓰다가 너 잘 되면 아폴로로 가. 그래도 이제 안 잡는다. 그러니까 딱 이런 게 그 회사의 약간 좀 모토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아, 재밌네.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에서 엔딩이랑 되게 잘 맞는 주제인 것 같아. 그렇게 해서 되게 라이트웨이트한 버전으로 만들어서 그냥 뿌려버리는. 그래서 인디 음, 해커나 초기 창업팀이 필요한 기능을 다 번들링한 거고. 그래서 뭐 천대도 상관없다. 이게 되게 재밌는 음. 게 2021년 12월에 150밀리언 밸류에이션에 한 20% 매각해. 한 30밀리언 정도지. 누가? 얘네 랩리스트가? 회사가. 아, 파운더겠지, 파운더가. 그래서, 어, 근데, 뭐, ARR이 2022년 6월 기준, 내가 이거는 좀 찾아본 건데, 2022년 6월 기준으로 14밀리언 정도야. 그러니까 한 10배? 10배 정도 어, 딱 멀티플 받고 파는 거지. 그 장 좋을 때. 그래서 되게 어. 뭔가 2019년, 18년 시작했는데 바로 150밀리언 찍고 그냥 팔아버린 것도 되게 잘한 거고. 그래서 되게 이런 사스들도 있다. 그래서 얘네들도 그런 블로그 들어가 보면 내가 어떻게 1밀리언 달성했는지, 뭐 3.5년 만에 150밀리언 밸류에이션 달성했는지, 뭐 이런 게 다 나와 있어. 음, 그래서 음, 되게 음, 음. 재밌는 회사도 재밌고 트위터에서도 이 사람 활동 되게 열심히 하고 있고 뭐 그런 되게 재밌는 사스더라. 그래서 그런 소프트웨어에서 엔딩이 이런 데서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 이런 데가 이제 아폴로 같은 큰 회사에 그걸 되게 조각조각 잘라 먹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음. 뭐 0부터 250K ARR 1년 만에 달성하는 거, 뭐 2년 만에 1밀리언 ARR 달성하기, 뭐 이런 거 꾸준히 작성하고 있어서 되게 또 재밌고, 뭐 우리도 이런 회사 뭐 약간 좀 되게 부럽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보고 있어. 아마 프랑스 쪽 회사 사람일 거야, 아마 이 사람은. 그래서 그런 좀 재밌는 진짜 프로젝트들. 대단하다. 그치? 그래서 음, 되게 재밌는 회사들 되게 많은 것 같아. 그래서 이런 그러게. 프로덕트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몇 명이야, 여기는? 뭐 아까 사진 보니까 되게 많아 보이던데 뭐 잘은 모르겠어 정확히는 뭐 이 정도 되니까 한뭐 5, 60면 되지 않을까? 사람 많네, 생각보다. 그치 생각보다 사람 많은 것 같아. 근데 난 30밀리언을 팔았다는 것도 되게 신기해. 진짜 대단하다. 음. 진짜 대단하다. 근데 너희들도 이 프로덕트를 써? 우리 안 써. 근데 되게 쓸만한 것 같아. 특히 이거 음, 아폴로에 대한 어터너티브는 엄청 많이 나오고 있거든. 최근 아폴로가 되게 비싸고 음, 음, 귀찮고 쓰기 되게 좀 직관적이 사실 쉽긴 한데 근데 그거에 대한 강력한 툴인 걸 아니까 되게 알터너티브가 되게 음, 많아. 음. 그래서 그런 걸 좀 잘 노린 것 같고 근데 이런 실제로 트위터 가보면 이 아저씨도 되게 홍보 많이 하고 자기 거 가격 정책이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 Per 3 sending email라는 건 뭐야? Per user. 그러니까 이게 세 개의 50. 이메일로 지금 한 달에 여기 램 one for free네. 500 크레딧 준다는 거네. 이게 크레딧마다 아마 회사마다 크레딧이 다를 거긴 한데 뭐 하루에 뭐 한 달에 500개 보내는 거 뭐 그런 게 있을 거야. 정해져 있을 거야 아마. 여기는 좀 컨섬션 베이스는 아니긴 하네. 음. 사실 크리스프라는 회사도 되게 다루고 싶었는데 이거는 다음에 한번 얘기해 볼게. 우리 또 2주 뒤에 또 만나는 거고 2주 뒤에 또 계속 만나는 거. 그치. 2주 아, 뒤에는 또 새로운 재밌는 이야기가 좀 생겼으면 좋겠네. 어, 이번에는 5개 뷰보다 더 많이 나오기를 빌면서 오케이, 오케이. 아니, 근데 뭐, 나는 진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좋아. 뭐 누가 안 봐도 되고, 걔까지. 아, 근데 고생했고 아무튼 다음 주에 봅시다. 네 다음 주에 봅시다.